안녕하세요. 2022년 경기도 젠더 토크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신의21의 이다혜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더욱 풍성하게 꾸며주실 박다혜 기자님 함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신문 한겨레 21팀의 박다혜입니다. 네, 늘 젠더 이슈 관련 현장에서 취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국의 여성 가족 정책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는 이런 여성 가족 재단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취재하면서 이렇게 현장과 소통하고 여성가족 정책 관련한 이슈를 좀 이끌어가는 곳들을 여러 군데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은 이렇게 넓은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모두 포괄하는 여성가족 정책을 연구하고 또 거기랑 연결된 성평등 사업과 정책 교육 사업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올해 젠더 이슈와 관련된 사건 그리고 문화 코드를 중심으로 2022년을 돌아보는 토크 콘서트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패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쁜 마음이고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재미있게 이야기 나눌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찾아왔습니다. 네, 저 정말 필요한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면 다른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성평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특히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를 좀 여러 각도에서 밀도 있게 바라보고 또 이거를 그 안에 숨겨진 어떤 불평등한 구조라던가 뭐 문화적 또는 사회학적 코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오늘 이 시간을 더욱 기대하고 오게 됐습니다. 예, 이제 게스트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법 영역에서 성평등 이슈를 가장 자주, 빨리, 또 깊게 마주치는 분들이 이분들이 아닐까 하고 있습니다. 세 분 한 분씩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영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겸 변호사입니다. 저는 주로 성폭력 피해자들 대리 많이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피해자들 대리를 하다 보니까 좀 젠더 폭력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서 최근에 이제 사대폭력 예방 강사 자격증을 따면서 강의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혜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주로 젠더 폭력 피해를 비롯해서 폭력 피해자를 주로 지원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두 분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피해자를 주로 대리하고 있고 젠더폭력 예방 교육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도 좀 제가 좋아해서 변호사의 글쓰기 습관이라는 책도 낸 문혜정 변호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저 좀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지금 박다혜 기자님 빼놓고 여기 있는 사람 4명 전부 다 이름에 해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 혼자 지금 바다 해자만 쓰고 있어가지고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해자가 뭔가 이렇게 큰 일을 하는 분들의 이름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꿈보다 해몽이기는 하지만 예,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분 성함에도 해자가 들어가거든요.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여기 이곳 수원시립미술관이랑 연결이 좀 돼 있는 분이죠? 네, 맞습니다. 1896년 수원에서 태어나서 수원을 대표하는 여성 인물인 나혜석 작가님입니다. 박다혜 기자님께서 나혜석 작가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나혜석 작가님은 소설가이자 독립운동가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논설과 문학을 넘나드는 문필 활동을 하시면서 전통적인 여성관에 끊임없이 도전을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특히 이제 글 쓰는 나혜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책 나혜석 글 쓰는 여자의 탄생에는 이런 문구가 있기도 해요. 나혜석은 자기 생애를 끝없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여성 지식인의 삶과 글쓰기가 분리될 수 없음을 증명한 인물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수원시립미술관에서 나혜석 작가님 작품을 넉 점이나 볼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보니까 경기도민 분들 중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나혜석 작가님의 작품을 직접 보시고 감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변호사님들께서도 나혜석 작가님 작품들 좋아하시나요? 네, 나혜석이 남긴 되게 유명한 글귀가 하나 있어요. 탐험하는 자가 없으면 그 길은 영원히 못 갈 길이다.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아니하면 또 우리가 비난받지 아니하면 역사는 무엇으로 꾸밀 수 있단 말이오 라는 말인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얘기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화가로서 이제 나혜석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었는데
국내 최초로 이제 유아 개인전을 연화가기도 하고 이제 도쿄와 파리에서 미술 공부를 한 정말 진취적인,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공부를 할 생각을 여성이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진취적인 여성이기도 하고, 또 나혜석 작가가 이제 쓴 책 중에 이 유아 미술론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이제 여성 미술학에 대해서 논의를 한 책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젠더와 성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나혜석 작가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대신 이렇게 멋있는 희애자가 들어간 변호사님 세 분이 계시니까 조금 기대를 하면서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눌 것들은 2022년에 생긴 사건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여기에 왔는데요. 한 해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는 이런 젠더 이슈 관련한 사건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사건은 인하대 사건입니다. 어떤 분이 사건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하대 사건은 올해 7월에 인하대 학교 내에서 여학생이 나체로 발견되면서 문제가 생겼고, 그 가해자가 누군지를 찾고 보니까 같은 이제 동아리 내에 있던 남학생이 가해자가 성폭행을 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벌어진 건데, 그 지금 남학생은 살인에 대한 고의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이라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사실은 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그 범인이 비교적 금방 잡힌 사건이라서 이슈될 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또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부분이 문제였을까요? 이 사건이 이제 보도된 직후에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런 피해자가 누군가, 또 왜 이런 피해를 입게 되었는가, 좀 우리가 좀 잘못된 관심이라는 그 좀 잘못된 방식으로 피해자의 뭐 확인되지 않은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무차별적으로 인터넷에 유포가 됐었어요. 그리고 또 왜 그러면 그렇게 가서 술을 한 개 마셨냐 이런 식으로 좀 피해자 탓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의 어떤 비난, 잘못된 비난이 사실 여전히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해자에 대해서 일어나는 이런 또 다른 2차 피해 문제가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이었다고 보여지고, 또 대학교라는 공간은 사실 가장 안전해야 될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간에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 이게 결코 해결되지 않은 문제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사람들이 좀 알게 된 그런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차 피해라고 하는 게 이 사건에서는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2차 피해라는 말을 흔히들 많이 쓰는데 2차 피해라고 할 때 어떤 뜻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2차 피해 같은 경우는 이제 2차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해 행위가 있었지만 그 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과한 관심이 불러일으키는 피해자에 대한 2차적인 가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2차 피해지만 전 어떻게 보면 2차 가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2차 피해가 현실에서 어떻게 일어나나요? 현실에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거든요. 가끔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게 2차라는 개념 때문에 뭔가 본 피해, 1차 피해보다 조금 더 약한 피해 아닐까, 경미한 피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저희도 사건 하다 보면 많이 목격하는 것처럼 본 직접적인 피해보다 2차 피해 때문에 일상이 완전히 파괴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김지은입니다라는 책에서도 김지은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폭력이 신체에 대한 살인이라면 2차 피해는 인격에 대한 살인이다. 그리고 성폭력이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행해지는 어떤 폭력이라면 2차 피해는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칼로 난도질하는 살인 같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문구가 2차 피해의 어떤 실상이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문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된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 따라서 이제는 법률상의 개념으로 자리 잡아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법률상의 개념을 좀 더 자리 잡아 가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여기 계신 분 모두 동의하시겠지만 2차 피해는 법률상을 뭔가 처벌한다, 뭐 강력하게 엄벌한다 이런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될 문제이고, 정말 그 2차 피해 현실이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피해자에 대해서 가지는 좀 잘못된 생각이나 통념을 깨트리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 구조를 좀 스스로 개선하는 그런 자정적인 노력이 더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요즘에는 그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분위기도 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 2차 피해를 막는 첫 번째 단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야기할 사건은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사건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21년 10월 7일에 가해자죠. 전 씨가 불법 촬영과 협박한 혐의로 긴급 체포가 먼저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찰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됐죠. 이제 영장이 기각된 사유가 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런 이유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바로 조금 후에 그 다음에 1월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추가 고소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지만 이제 이미 한 번 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더 이상 영장을 청구할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법원에서도 불구속 재판으로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 판결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에 전주환 씨가 사내망으로 피해자의 근무지를 확인을 하고 피해자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잘 살해를 하고 그제서야 이제 체포가 돼서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이죠. 이 사건 대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한국에서 지금 스토킹과 관련된 법률은 어떤 상황에 와 있는가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이 된 법률인데 정말 늦었죠. 이미 이제 1999년도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최초로 스토킹을 처벌하는 법률이 발의된 후로부터 거의 22년. 그런데 이걸 22년 만에 입법 성과라고 얘기를 하죠. 전혀 입법 성과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너무 늦게 이걸 제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적인 거고요. 이 앞선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젠더 폭력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단지 폭력이 발생했고, 폭력을 이제 사후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측면에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젠더 폭력이라고 하면 어쨌든 폭력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기울이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젠더 폭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직도 사실 사회적으로는 그 심각함에 대해서 조금 경시되고 있는 지점이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사실 강력 사건의 피해자 성별 비율을 보면 여성이 80%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여성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같은 경우에서 특히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현실들이 조금 더 이런 사법적으로도 또 그리고 사실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곳에 있어서도 조금 좀 무겁게 좀 현실이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여성의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실제 사건들이 있었고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부디 다음 해에 2023년도에 이렇게 이야기를 결산하는 순간이 왔을 때에는 긍정적인 성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2022년 경기도 젠더 토크 콘서트의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에 생긴 문화인데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가면서 올해는 문화판이 좀 더 활기차졌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문화생활들 좀 즐기셨나요? 저는 그동안 못했던 문화생활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떤 것들 하셨어요? 영화관을 거의 못 가지 않았어요, 저희 그동안. 네, 저는 거의 영화관을 한 3년 정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고 사람들이 막 이제 다니는 분위기에서 그
그 범죄도시 2 시사회에 초대받아서 정말 큰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너무 정말 설레고 그 영화관에 간다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새로운 거예요. 저는 변호사님 너무 부러운 게 저는 지금 저희 애가 21개월 이제 21개월 됐으니까 영화관은 꿈도 못 꾸는데. 못 꾸죠. 영화관은 꿈도 못 꾸고 그래서 넷플릭스로 진짜 웬만한 드라마 다 보고 TV는 보고 그러니까 약간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문화생활이 좀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네, 기자님은 어떠신가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디즈니 플러스의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정여원 배우가 이제 변호사로 나오는 걸 정말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세 분은 법정 드라마는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희 되게 불편하잖아요. 맞아. 네. 제일 일하는 거 네. 같고. 되게 예민해지는 건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 구분 못하는 법정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거를 되게 잘 구현해준 드라마가 있었어요. 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여러 면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혹시 다 보셨나요? 워낙에 얘기가 많아서 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법정 그런 현실도 구현을 잘했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사건들이 대부분 실제 사건을 좀 토대를 해서 일부를 각색한 거기 때문에 또 법률 자문도 되게 많이 정말 많이 제대로 받았던 것 같아서 너무나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네, 저희 다음 이야기할 작품은 작은 아씨들인데요.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네, 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올해의 드라마. 아 진짜 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네. 재밌게 봤어요. 사실 저 이 작품 보면서 여자 주인공이 나온다고 해서 꼭 사랑 이야기 안 해도 되는구나라는 속 시원한 마음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양한 서사들을 끌고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혹시 기자님 보셨나요? 네, 저도 다 챙겨봤고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여성 캐릭터의 스펙트럼이 이렇게까지 다양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적으로 있을 법한 얘기를 그려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또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최하의 지위에서 일하는 많은 진짜 경리라고 부른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 여성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사실적으로 잘 그려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처한 현실이라든지 이런 실제 모습 되게 많이 잘 구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실제로는. 작은 아씨들뿐만 아니라 최근 극장가나 드라마 쪽에서도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서사를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 캐릭터들이 사랑을 목표로 하는 이야기에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유형의 서사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서사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 작은 아씨들의 세 자매는 각자의 방식대로 자신의 뭐 욕구나 욕망을 좀 쟁취하기 위해 굉장히 처절하게 좀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주인공 기자가 나와서 주변에서 기자들 다 저렇게 일하냐고 약간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그리는 것. 그리고 사실 그런 욕망, 돈에 대한 욕망을 사실 쟁취하는 방법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동안 다른 드라마에서 보지 못했던 다양한 여성 캐릭터를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예능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뿅뿅 지구 오락실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혹시 어떠셨나요? 저도 한 회도 빼지 않고 저는 그걸 저희 엄마랑 저희 딸아이랑 3대가 되게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예능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라고 하면 노련한 남성을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능 프로들 구성을 보면 이제 한 40대, 50대 남자 진행자가 한 명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주요 패널들도 다 이제 한 20대부터 40대까지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고, 젊은 여자 패널들이 가끔씩 출연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영지 씨처럼 중심을 묵직하게 잡고 있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뿅뿅 지구 오락실의 여성 패널들도 그렇고 이영지 씨 개인도 그렇고 굉장히 막 털털하면서도 중심도 잘 잡으면서 능수능란하게 진행하는 모습 등이 너무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 예능에 나오면 재미가 없어 일단. 그리고 나오면 서로 기싸움 할 거야. 그래서 기존에 물론 여성들만으로 구성된 예능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런 프로그램도 사실 그런 시각에서 만들어낸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이 지구 오락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여성들에게 부여됐던 전형적인 방식의 서사를 사실 다 깬 오락 프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대도 완전히 교체를 한 거죠. 거의 40, 50대가 거의 주름을 잡고 있던 그 예능의 판에서 20대 여성들이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신선했는데 근데 재밌었어요. 예, 그게 성공의 요인이 아닐까. 제가 이 나연석 PD가 그 촬영했던 신서유기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신서유기가 사실은 이 뿅뿅 지구오락실이랑 비슷하게 하는데 남자 패널들이 나와서 진행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서유기 시즌이 끝나고 어떻게 보면은 나 PD가 이번엔 여자들로 해볼까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그 신서유기만 해도 남성 패널들로 나와서 이렇게 재미가 있었는데 똑같은 그런 구성을 가지고 여성 패널들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즐겁게 재미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보여주게 된 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지난해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도 굉장히 히트쳤던 기억이 나요. 그것도 막 여성들이 모이면 서로 질투하고 막 그럴 거야라고 했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 오히려 여성들의 의리와 그 실력이 굉장히 빛났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우파, 뭐 이번에 뿅뿅 지구 오락실처럼 이렇게 좀 새롭게 판을 까는 예능들 이런 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100만 뷰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바라나? 이번엔 저희 책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얼마 전에 출간이 돼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여기 앞에도 있는데 이슬아 작가님의 가녀장의 시대라는 책이거든요. 가녀장이란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소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부장도 아니고 그 김숙 씨가 많이 말했던 가모장도 아니고 가녀장이라는 딸이 사실 주인공인 이야기고요. 이 할아버지가 통치하는 어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여자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결국 본인이 가정을 약간 다스리는 어떤 그런 자리에 가는 이야기고 이게 예컨대 가부장적인 집안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법한 어떤 그런 혁명적인 일들을 굉장히 아름답고 통쾌하게 좀 그리는 그런 좀 유쾌한 픽션입니다. 좀 재밌는 제가 가장 좀 재밌었던 지점이 이 가녀장이 집안의 어떤 이 주도권을 잡다 보니까 원래 가부장의 역할을 했던 아버지가 그냥 가족 구성원 1이라는 역할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가녀장과 이 엄마를 계속 이제 보필하고 돌보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정말 읽다가 빵 터진 게 아버지가 청소기와 대걸레를 팔 한쪽에 문신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걸 유쾌하게 참 비틀어놨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책입니다. 저는 이 네. 책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제가 네. 원래 이슬아 작가에게도 관심이 참 많았었는데 네. 가녀장이라는 말이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런 식의 집의 모습 아니면 가정의 구조가 되게 많을 거예요. 많았는데 이름이 없었던 거죠. 네. 이름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 이슬아 작가가 가녀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거든요. 명명을 했네요. 전 네. 그게 엄청난 역할을 한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 저 보면은 근데 정말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글을 너무 잘 썼어요. 예. 기존에 있던 그런 이야기를 좀 밖으로 꺼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개인의 특수한 이야기 같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많은 가정에서 사실은 이 K 장녀라고 불리는 이 장녀들이 가정의 생활을 다 책임지는 경우들이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에서 이슬아 작가가 굉장히 재미있게 유쾌하고 통쾌하게 그 이야기를 펼쳐 보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가녀장이라는 생각을 모두가 했지만 마음속 깊이만 했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부터 이제 가부장적인 문화라고 해서 그 가부장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익숙해졌던 사회였기 때문에 아무도 저 단어를 꺼낼 생각조차도 못한 건데 MZ세대 이슬아 작가가 용감하게 꺼내고 단어화를 시키고 이거를 명명을 한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에 생긴 변화 이야기를 하려면 역시 이제 도서 매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나는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네, 전 나오자마자 제가 직접 달려가서 샀는데, 이 작가를 제가 이제 피해 사건을 지원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저도 되게 저 책이 나왔을 때 되게 좀 소회가 남달랐어요. 네. 책 소개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살아낸. 그래서 살아낸이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끝날 수 없는 생존의 기록이다 이렇게 좀 적혀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법원에서 판결이 났죠. 네, 사실 최근에 이런 판결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얘기를 해보기도 하는데요. 올해 11월에 서울행정법원에서 관련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앞서 사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맞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사실 유가족분들이 이거를 좀 반발하는 소를 내셨고, 그런데 이제 행정법원에서는 인권위의 결정의 내용 그리고 절차가 모두 타당하다 이렇게 본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실 가해자로 지목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사건 자체가 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기소 처분과 동시에 사건이 사실상 끝난 셈이 됐단 말이죠. 김혜겸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얘기긴 하지만 이 사건 현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형사사건은 뭐 안타깝죠. 법 규정상 당사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돼서 어떠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뭐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판단을 해달라. 그리고 인권위원회보다는 법원, 너희가 해달라라는 의미로 행정소송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일단 행정소송에서도 뭐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문제가 없다, 뭐 명백한 성희롱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다 하고 있으셨죠. 근데 이 사건도 충격적인데 사실 저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정말 들어본 적도 없는 표현이 등장을 하면서 2차 가해 논란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이 있던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가요? 처음 들어보지 않았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네. 뭔가 생경한 단어? 없죠. 법률 용어 전혀 아니고요. 굳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명하는 거는 사실 의도가 있는 용어 설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를 딱 규정 짓는 거잖아요.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규정을 짓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뭐 약간 가해자로 이제 지목되거나 가해자인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유력한 인사거나 아니면은 어떤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같으면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문제 삼는 게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요. 문제를 삼더라도 뭔가 반대편에 서 있거나 그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각자의 방식에 맞춰서 공격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보면 여전히 이런 성폭력, 성희롱 문제를 사람들이 이게 일상의 문제로 생각하지 못하고 뭔가 이념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좀 잘못 판단하는 거, 이념의 잣대로 뭔가 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거, 그 문화는 정말로 되게 안 좋은 문화 같아요. 빨리 없어져야 될 문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을 쓴 저자분이 굉장히 용기를 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렇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냥 오히려 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피해 호소인이 아니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글로 써냄으로써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다른 피해자분들께도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한 여성이 책을 통해서 자기의 피해 사실을 써내려갔다는 것 자체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젠더폭력 관련해서 피해자를 좀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책을 통해서 접하면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책을 쓰면서 글을 쓰면서 치유를 받았을 것 같아요. 쓰면서. 그런데 이 글을 보는 이제 우리들은 글을 보면서
좀 용기를 내지 않을까. 같이 이제 지원하는, 피해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피해자들한테 이런 분도 있다라고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고 해서 저는 좀 피해자들이 이렇게 과거에는 좀 숨고 이렇게 두려운 이런 그림들만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좀 당당하게 자신의 좀 목소리를 좀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런 일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저는 이분뿐만 아니라 피해자지만 피해 호소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요. 가해자가 추앙받는 세상이 아니라 피해자가 위로받는 세상에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지역에서도 불고 있는데요. 최근 경기도에서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경기도에서도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사실 여성들의 입장을 많이 헤아려서 만든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작년 가을부터 경기도 부천시와 하남시에서 시범 운영을 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게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와 경찰이 이제 개별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한계, 후속 관리가 좀 미흡한 점,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무원, 경찰, 그리고 통합 사례 관리사라는 어떤 분들까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해요. 네. 이번엔 서혜진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기존에도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한 그런 대응 시스템이 있었을 텐데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건가요? 대응 시스템은 당연히 있는데 그 관계 기관들이 다 협업해서 피해자를 좀 일상 회복하기 위해서 공동 대응한다는 거, 그리고 통합적으로 사례를 관리하고 후속 대응까지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개별 대응 시스템보다는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질 좋은 시스템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경기도의 이러한 시스템이 단순히 범죄를 줄인다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피해 여성들의 힘든 마음을 좀 더 치유해 주는 것도 가능할까요? 피해 사실 자체도 물론 힘들지만 그 이후에 회복해서 일상을 누려야 되는데 그 과정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이제 통합 지원을 하면서 함께 해준다면 그게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공동 대응팀이 아까 말씀드린 부천시랑 하남시에서 있고 지금 김포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인데 안산시는 또 이번 달에 새로 팀을 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김혜견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지금 이 시스템에서 좀 더 보완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력 부분이 좀 더 많이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면은 결국은 다시 또 돌아가서 한 사람이 맡아야 되는 사건이 너무 많아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많은 사건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하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그럼 또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사건 처리가 안 되게 될 것이어서 인력이 일단 우선적으로 충원이 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또 통합 사례 관리사의 역할이 저는 너무 중요한 것 네네. 같아요. 이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큰 상처만 입고 가지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인력을 꾸려 나간다면 정말 좋은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발 이후에도 꾸준히 교육을 해야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없으면 사실 이런 많은 거에 이제 공공기관이 하는 거에 문제점이 뭔가 실적, 양적인 실적을 되게 바라는데 피해 지원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에 집착하면 안 돼요. 네. 정말 양보다 질입니다. 그거를 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정책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공동 대응 시스템에 잘 담겼으면 하고 바라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리고 싶은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올해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스토킹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요. 저희가 아까 좀 나눴던 이 심각한 범죄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 지원해주는 대책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가정폭력과 성폭력만큼이나 여성들에게 치명적으로 가해지는 범죄 중에 하나가 이 스토킹, 데이트 폭력 범죄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스토킹 또 데이트 폭력 범죄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문혜정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가요? 일단은 범죄가 늘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신고율이 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걸 범죄로 취급하지 않거나 좀 가볍게 여기거나 해서 신고를 주저하셨던 분들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하고 나도 보호받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이게 좀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비율적으로 늘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나 상처를 치유하고 이렇게 개선하려면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실제로 경찰청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경기도 스토킹 관련 범죄 신고 접수 건수가 2020년 1,108건이었는데 1년 뒤인 2021년에는 3,740건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좀 이런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가 있고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운영하고 있고 해바라기 센터까지 해가지고 6종류의 피해자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총 92개소 정도 운영이 되고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스토킹 폭력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어떤 것부터가 범죄야, 어디부터는 신고하고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을 갖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참 어렵죠.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폭행, 폭언 이런 거는 당연히 폭력의 범주에 들어가야 되는 네네. 거고, 저는 근본적으로 더 들어가서 통제부터가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사실은 여성가족부에서 항상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그 판단 기준에 얼마 전부터 강압적 통제 여부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압적 통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상대방을 통제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항상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고 했다. 아니면은 외출 시간이나 귀가 시간을 허락받도록 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 이런 게 강압적 통제의 기준 조건 중이에요. 근데 왜 이게 문제냐면은 이런 행동을 당하는 피해자들은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남자친구와 나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것이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결론적으로는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을 할 때도 혹시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것부터가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의 시작이라고 좀 피해자들이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통제를 알아차리는 거는 사실은 본인의 감정인 것 같아요. 본인의 감정을 저는 조금 더 믿어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예민해도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본질적으로는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경기도에서도 이제 예방 차원의 사업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사업, 혹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 사업에서는 이제 성인지 감수성을 좀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리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병행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요. 서두르기보다는 꾸준하게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착실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은 특히 여성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중범죄가 아닌가 하는데요. 각 개인의 도덕성이나 법적 억제 장치에만 의존하기에는 한 해에도 수천의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점점 더 과감해지는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제는 경기도처럼 이렇게 지역 차원에서 방법을 강구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는 경기도를 응원하고요. 또 우리 여성들이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네요.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세 분 변호사님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유쾌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자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젠더 이슈를 되게 특별한 이슈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이슈에 우리가 소홀한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특히 피해자죠. 피해자를 지원하고 꾸준히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젠더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 강의 빼고는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드러내놓고 편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장이 좀 마련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가 일을 하면서 어떤 토론회나 행사를 많이 갔지만 이렇게 다 여성 패널분으로 이루어진 토론회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왔고 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끼리 좀 성평등과 젠더 이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앞에 세 분 말씀도 들어보니 저희가 따로 또 사적으로 만나서 맛있는 걸 먹으며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삼천이라는 매체의 1935년 10월에 쓴 나혜석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콘서트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작가님의 문구처럼 희망이 깃든 2023년 새해를 기다려봅니다. 꽃은 지더라도 또 새로운 봄이 올 터이지. 그것이 기다리는 불가사의가 아니라고 누가 말을 할까. 그날을 기다린다. 그날을 기다린다.